베니젤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역사에서 이 베니젤로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베니젤로스? 처음 들어보는데요. 외교의 달인? 외교의 달인. 예. 베니젤로스가 생각하던 그리스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여야 되고 오해양 이오니아해, 지중해, 에게해, 흑해, 마르마라해를 아우르는 네. 어떻게 보면 대륙과 바다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핵심 거점에 위치한 나라가 돼야 된다.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소아시아라고 옛날에 부르던 그 지역까지 영토로 넓혀야 된다. 네. 그래야 그리스가 영광을 찾고 어떻게 보면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되게 큰 거예요. 네네. 예, 이 베니젤로스는 이제 발칸 주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합니다. 뭐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네. 함께 공동 결성을 하고 오스만 제국을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이제 때려 눕혀요. 지금도 이제 그리스 영토인 에게해의 많은 섬들이 그리스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전 세계 흥미로운 인문학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시리즈로 이번엔 그리스를 좀 방문하고 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는 좀 특별 대접인 것 같아요. 그리스는 네, 대충 찾아보니까 뭐 앞으로 한 몇 번에 걸쳐서 네. 더 해야 될 걸로 봐서 역시 그리스란 나라는 좀 이름값으로 네. 좀 특별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그리스 하면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죠. 네, 수많은 역사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데 또 독립은 약간 좀 예. 엉뚱하게 또 이루어지기도 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까지 남아서 많은 것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그리스, 네. 그리스에 오늘은 언제로 한번 가봅니까? 그리스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나라가 튀르키예죠. 옆에 이제 앙숙처럼. 사이 너무 안 좋죠. 예, 서로 안 좋죠.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해가는 과정. 19세기쯤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던 시기. 네. 그 다음에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욕의 시대. 치욕입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계를 19세기로 예. 돌려보면 19세기의 오스만 제국은 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연전 연패와 몰락. 계속 얻어 터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예, 특히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튀르키예하고 지금의 그리스, 지금 튀르키예 서쪽이 이제 발칸 반도라고 하는 쪽이죠 보면은. 네. 예, 발칸 반도는 오래전부터 오스만 제국의 핵심 영역 중에 하나였는데 1832년에 이제 그리스가 처음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1877년, 78년에 이제 세르비아하고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스탄불 근처까지 이제 자신들의 이제 세력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중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에즈운하, 네. 그다음에 지중해 핵심 거점 중에 하나인 키프로스 섬 이런 쪽은 또 영국이 낼름 또 챙겨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칸 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이제 오스만이 이빨 빠진 호랑이 다 됐다. 옆에 뭐 세르비아도 독립하고 네. 그리스도 독립하니까 우리도 독립하자. 그래서 불가리아, 지금의 불가리아 지역이 이제 18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나섭니다. 봉기를 일으킨 거죠. 네. 이 오스만이 아무리 썩어도 준치라고 너희들한테까지는 내가 지진 않는다. 라고 그래가지고 진압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무슬림 한 1000명 정도를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하면서 네. 그 지역에 있던 이제 무슬림들을 이제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이제 제국군 이제 진압하러 왔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눈이 뒤집히겠죠. 보복 학살하는 그렇죠. 그래서 한 4,000명 가까이를 또 학살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 학살이 되게 잦아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맺힌 원한을 풀겠다. 네네. 그러면 어쭈 너희들이 뭐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럼 맛을 보여주지. 이러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학살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서 제일 불쌍하게 많이 죽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죠. 아르메니아? 네, 아르메니아 편에서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 네네. 뭐 나중에 20세기에는 이제 튀르키예와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살이 이제 벌어졌었고 지금까지도 네. 이제 있었고
이 19세기 말에는 이제 오스만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이제 몇 차례 이제 계속 벌였는데 네. 이 오스만 제국은 이제 지고 나니까 이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자기 말 잘 듣고 상업적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던 네.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러시아 편을 들었다. 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만 명 아. 정도가 이제 또 학살당하는 일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이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사람을 죽고 죽이는 와중이 벌어지지만 오스만 제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야 네. 이게 뭐냐 우리 제국이. 음.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은 뭐냐면은 서방 이제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면책 특권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오스만이요? 예, 오스만이. 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어요. 오스만이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영국 사람이면 영국 법정에서 우리가 세울게 알아서. 네. 예,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이 이제 돈을 많이 빌렸어요. 네. 이제 돈 갚아라. 라고 하니까 우리 IMF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서방의 재정 고문관, 자문관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일일이 이제 도장 찍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투르크 사람들, 지금의 튀르키예 사람들의 조상인 투르크인들이 이제 네.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음. 야, 우리는 그동안에 오스만 제국의 1등 신민이었는데 자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옆 동네에 있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편할 때 이제 데려다 놓고 쓰던 그리스 사람들이 점점 돈을 잘 벌어요. 서방과의 이게 교역이 드러나면서 네. 그 그리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해운 민족이고 네, 네, 네. 예, 상업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유층으로 성장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1897년에 그리스와 오스만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독립을 한 지 벌써 한 60년쯤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1897년에 그리스하고 오스만 제국이 한판 붙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오래간만에 네. 오스만 제국이 승리를 합니다. 예, 너한테는 내가 못 진다. 그리스를 상대로는 승리를. 예,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예. 독일은 또 왜 등장해요? 이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뭔가 우리가 현대화된 군을 네.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독일에서 군사 고문단을 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마르 폰데 콜츠라는 이제 이름의 장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정말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스만군을. 예, 그리고 네. 오스만 군을 단순히 이제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제 훈련시킨 것뿐만 아니고 한 4,000에서 5,000 페이지 정도 되는 이 당시 독일군의 교범, 군사 교범 있죠. 이거를 다 이제 튀르키예어로 번역을 해줘요. 예, 번역을 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책만 잘 읽어보면 되게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이 이제 한숨을 돌리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전쟁에서 진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네. 이게 뭐냐라는 이제 불만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다 오스만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양쪽 다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반 1908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드디어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청년 장교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 이제 케케묵은 저 이슬람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부국 강병하자. 유럽처럼 우리도 좀 살아보자. 네. 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막 변화하는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그리스가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그동안은 저 자식들이 이제 완전히 다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변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얼마 전에 우리 전쟁이 졌는데 저 자식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인 1909년에 이제 그리스 청년 장교단들이 이제 쿠데타를 이제 감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쿠데타는 이제 성공을 하지는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그런 그렇죠. 변화를 우리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하는 젊은 장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세기 내내 쿠데타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야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개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니젤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역사에서 이 베니젤로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베니젤로스? 베니젤로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한테 좀 필요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사람?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네. 외교의 달인? 외교의 달인. 예.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나의 이득을 최대한 극대화하는데 아주 탁월했던 그러한 정치인이었던 거죠. 우리 힘이 뭐 미국처럼 강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뛰어난 외교를 통해서 그 여러 힘들을 우리 지렛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걸 그러니까 잘했던 그렇죠. 인물이군요. 예.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뭐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나라도 잘해야 되지만 강대국도 잘해야죠. 네네네. 예. 요즘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 위아더 월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다 이제 같은 미국 반대편으로 다 몰고 가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빼고 하는데. 위아더 월드. 예. 그래서 이 베네젤로스라는 사람은 이제 총리로 취임한 다음에 네. 이제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네. 이제 연고주의가 아니고 공개 채용한다. 시험 봐라. 예,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노조도 인정해 줄게.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누진세도 네네.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대신 이제 일반 국민들을 괴롭히던 이제 그 간접세, 물품세 이런 것들은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국 강병이 중요하니까 군 현대화에 나섭니다. 그래서 방위비도 이제 증액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베네젤로스는 이 그리스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그리스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 예, 우리가 이제 오스만한테 독립을 해가지고 음흠. 지금 이 발칸반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해야 되느냐? 음. 아니다. 이 베네젤로스가 생각하던 그리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제 두 대륙,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여야 되고 오해양, 이오니아해, 지중해, 에게해, 흑해, 마르마라해. 를 아우르는 네. 어떻게 보면 대륙과 바다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핵심 거점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이제 흑해, 마르마라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 다 튀르키예 영토잖아요, 보면은. 아 마르마라해. 예. 예. 흑해도 그렇고. 흑해도 뭐 상당 부분 이제 아 이게 참 튀르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거죠. 네. 예, 예.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소아시아라고 옛날에 부르던 그 지역까지 우리가 영토로 넓혀야 된다. 네. 그래야 그리스가 영광을 찾고 어떻게 보면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되게 큰 거예요. 네네. 예, 뭐 얼마 전까지 이제 오스만 제국한테 두들겨 맞던 나라가 그 나라의 이제 제국의 수도 근처까지 다 우리 땅 이렇게 잡아놓고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를 놓고 참 생각을 잘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오스만 제국을 때려 눕히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이겠죠. 그래서 이 베네젤로스는 이제 발칸 주변 나라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을 다 꼬드겨 가지고 네. 함께 공동 전선을 결성을 하고 오스만 제국을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이제 때려 눕혀요. 네. 예. 이 와중에 이제 알바니아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그리스 영토인 에게의 많은 섬들이 그리스 영토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스탄불 서쪽에 있는 많은 영토들을 대부분 상실해요. 상실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를 이제 보시면 그리스가 지금 제일 밑에 이제 보이시죠? 네. 예. 발칸 전쟁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영토가 동쪽으로 이만큼 넓어져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영토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여기 이제 빗금친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이 새로 이제 획득한 영토가 됩니다. 보면은. 그리스가 획득한 예. 영토. 그리고 북쪽도 이제 그리스가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북마케도니아 정도 네네. 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이제 알바니아가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불가리아도 지금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영토를 이제 더 확장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영토가 넓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베니젤로스는 이제 영국 친영파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살살 잘 구워 삶아가지고 1913년에 런던 조약을 통해서 네. 이거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친구들을 난 혼자서 못하니까 친구들을 살살살살 긁어 모아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땅 때려가지고 땅을 넓힌 거죠. 이제 보면은. 꼭 내가 내 나라 힘이 강해갖고 어디를 꺾을 힘이 있어서 영토를 넓힐 수도 있지만 예. 이 외교를 통해서도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이 예.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싶은데 야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볼까?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고 그냥 가면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2차 발칸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요 마케도니아 요 지방을 이제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게 맞냐? 저쪽 땅은 예, 이게 뭐 그리스 너희들일 거냐? 아니면 실제로 야 전쟁할 때는 불가리아랑 세르비아군이 열심히 해가지고 따냈는데 니들이 연고했다고 홀라당 가져가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발칸반도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예,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리스가 나름대로 잘 선전을 해서 많은 영토를 그래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도 이제 한 400만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서방 국가들이 봤을 때 야,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우리가 독립을 시켜줬는데 이제 20세기 되니까 제정신 차렸구나. 우습게 볼 나라 아니네. 예, 뭐 나름대로 그래도 그 동네에서 이제 좀 힘 좀 쓰는 모양이네. 한번 잘 봐주자. 네.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영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베니젤로스라는 괜찮은 이제 정치인 이제 리더를 이제 갖게 된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이 그리스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뭐 1913년, 14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조만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이런 큰 전쟁이 벌어지면 약소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베니젤로스 총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영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합국 편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서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가 얻어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리스 왕이었던 콘스탄틴 국왕은 그냥 나는 심정적으로는 독일 추축국 편에 쓰는 게 좋은데 그러긴 너희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중립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콘스탄틴 이 국왕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제 비렐름 2세하고는 천한 매제 사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렐름 이제 황제 여동생이랑 결혼을 한 사이였기 때문에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하겠냐? 예, 라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이제 있다 보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립할 거야? 싸울 거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왕과 이제 총리가 정면 대결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총리랑 국왕이. 예, 그러니까 총리는 이제 아니 지금 우리가 나라가 지금 백적간도에 서 있는데 네. 빨리 노선을 정해야 된다. 중립은 없다. 근데 이 국왕은 아니 그냥 중립하면 되지. 이거를 꼭 우리가 독일한테 총불을 들이대야 돼? 편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화딱지간한 이제 총리가 나 그럼 안 해. 그러고 이제 사임을 합니다. 네. 근데 사임을 하니까 이제 내각이 붕괴된 거잖아요. 네. 다시 선거를 해요. 선거를 했는데 이겨요. 또 이겨.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총리로 옵니다. 자, 국민의 뜻이 저한테 있는 거 아시니까 왕 제 의견 좀 들으시죠 했더니 네. 왕이 난 그래도 못하겠어. 나 또 안 해. 또 던지는 거죠. 또 사임해요? 예, 또 사임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이 총리 이 베네젤로스를 따르는 세력들이 아예 선거로 보이콧 해버립니다. 너 따위 왕한테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어. 지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컸나 보네요. 그죠? 그렇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독일 동맹이었던 옆나라 불가리아가 이제 그리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2차 발칸 전쟁에서 얻었던 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넓히려고 국경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일부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젤로스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인데도 중립이야? 이게 말이 돼? 국왕은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베네젤로스 총리와 이제 지지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지금의 이제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네. 그리스 북부에 있는 옛날에 살로니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별도의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시면 그리스 지도가 이렇게 3등분 이제 돼 있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여기 네. 아테네가 있는 남쪽이 있고 중부 지방이 있고 여기 북쪽 지역이 이렇게 있죠. 이 북쪽 지역을 이 베네젤로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별도의 정부를 수립을 해버린 거예요. 별도의 정부를.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갈라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는 베네젤로스 총리 지지 플러스 연합국 지지. 그 다음에 이 아테네가 있는 이 남쪽 지역은 중립과 왕당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둘러싸고 그리스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를 둘러싸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란 나라가 공화국으로 가야 되느냐 군주제가 맞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상업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영농에 기반한 보수적인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엇갈린 이제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1916년에 독일하고 이 전쟁을 벌이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네. 이제 눈을 이제 이 남쪽으로 돌립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에 벨기에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처절하게 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남쪽 지역이
독일 동맹국들한테는 되게 취약한 지역이다. 아. 여기를 때리면 독일이 어떻게 보면 쉽게 붕괴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이 발칸반도에 이제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16년 12월 달에 이제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항구인 피레우스 항에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이제 상륙을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네. 중립을 내세우고 있던 왕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왕이 도망가요? 예. 왕이 이제 도망을 가고 이 상황에서 이제 베니젤로스가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샌드위치를 만들어 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왕은 이제 도망을 가면서 일단 차남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갑니다. 아빠는 가지만 너는 계속 왕 해라. 그래서 이제 차남이었던 알렉산더가 네.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16년 12월이니까 좀 있으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네.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젤로스 총리는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슈퍼스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왕 몰아내고. 왕 몰아내고 뭔가 이제 연합국에 크게 기여한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 이 존재라는 거죠. 영국 편을 이제 잘 들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사실은 뭐 그리스가 1차 세계대전 때 뭐 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승리에 기여했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요구를 정확하게 지도에다가 색깔로 그려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영토에 대한 예. 그래서 이제 뭘 내세우냐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영토죠. 에게바 접해 있는. 네. 예. 이 현재 이즈미르라고 하는 요 해안가 도시에 있는 요쪽 지역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탄불 주변 지역, 요 북쪽 지역도 요즘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쪽 지역도 우리한테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제 패전국이니까 갈라먹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챙겨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냥 국제 통치를 하자. 네. 국제 공동 도시로 만들자. 라는 제안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완전히 뿔뿔이 이제 찢어지게 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때쯤 이제 오스만 끝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줄을 잘못 썼잖아요. 독일 뭐 이쪽으로. 예, 물론 이제 전투는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리폴리 전투에서 뭐 영국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긴 했는데. 처칠이 박살난 데가 그렇죠. 거기인가요? 갈리폴리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유럽의 열강들은 자, 잘 됐다.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던 동방 문제. 오스만 제국 저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자라고 그래서 1920년 8월 달에 이제 쉐브르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오스만 제국 땅을 나눠 먹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은 어디로? 영국으로. 그다음에 모로코, 튀니지, 시리아, 그다음에 터키 남부는 프랑스가. 그래서 그쪽에 프랑스어권이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모로코, 튀니지 뭐 이런. 예.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는 이제 독립. 예. 쿠르드족은 자치. 이런 식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 주요 영토들을 이제 갈갈이 찢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니젤로스 총리는 이제 이 그 쉐브르 조약에서 영국한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미르나 지금의 그 이즈미르 지도에서 보시는 이쪽 지역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게에 있는 모든 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섬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유권을 이제 인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니젤로스 총리가 이제 꿈꾸던 네. 두 대륙에 걸쳐 있는 그리스, 그 다음에 5개의 바다를 끌어안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그리스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이래서 비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꿈을 일단 꿔야죠. 근데 물 꿈을 잘못 꾸면 이제 큰일 납니다만 예. 어떻든 간에 국제적인 정세로 봤을 때 오스만 제국은 이빨 빠진 이제 호랑이가 됐고 우리는 잘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정 프로님이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전이 있으면 힘도 있어야 돼요. 그 괴리가 너무 크면 또. 그렇죠.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베니젤로스의 총리의 이제 이 뛰어난 언변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영향력으로 땅은 확보를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잘 지키느냐의 문제는 철저하게 그리스의 역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스미르나 요 지역에 이제 진주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요 지역을 그리스가 요구를 했냐면은 전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주보고 있잖아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 본토보다도 요쪽 지역에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의 튀르키예 서해안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기 좋고 네네네. 여기는 이쪽 지역은 이제 제국의 본토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권 외곽
산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먹기 좋은 게 많으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이쪽에 많았던 거죠. 1919년 이제 5월 15일 날 그리스군이 스미르나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가슴 벅찬 순간이죠. 드디어 여기를 우리 땅으로 간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오스만에 있던 투르크 사람들이 네.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짜게 잘라 먹는 건 용납을 해도 그리스 너희들한테까지는 우리는 이제 그 꼴은 내가 못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밑에 있던 놈들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뜯어간 땅들은 저 멀리 있으니까 투르크 사람들한테는 뭐 거기 뭐 우리 땅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미드나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땅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5월 15일 날 상륙 전날인 5월 14일 날 이 투르키의 사람들이 이제 결의 대회를 합니다. 우리 이거 용납 못 한다. 그래서 항전 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해요. 네. 그리고 무기고를 텁니다. 예, 그 그때 이제 영국 관할이었나요? 이때는 이제 연합국이니까 연합국들이. 연합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은 네. 국제법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오스만 사람들 지금의 이제 튀르키 사람들이 그건 못 그거는 본다. 그 꼴은 못 한다. 내 눈에 흙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군이 상륙을 해서 시가지를 행진하는 와중에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뭐 처음에는 사소한 오발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데 결국 정식 전투처럼 이제 커지면서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첫날 그리스군이 한 100여 명 사망을 하게 되고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예.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라긴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무력 충돌이죠. 무력 충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튀르키예의 이제 영웅 아타튀르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타튀르크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5월 15일 날 이 그리스가 상륙을 해서 그리스와 튀르키 사람들이 한바탕 충돌했다는 것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5월 19일 날 이제 흑해 멀리 떨어져 있던 흑해 동부 지역에 있던 삼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세력을 이제 교합을 해서 이 튀르키예인 중심의 민족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제 끝났다. 네네네. 근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화국을 건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스탄불에서 뭔가 정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스탄불은 너무 서쪽이랑 가깝고 이제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철도 교통이 편리했던 앙카라에 거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수도가 예, 이스탄불이 아니고 앙카라인 예, 거고 앙카라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탄불이 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앙카라는 동쪽, 이스탄불은 서쪽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지금 터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타튀르크가 이제 예, 등장을 본격적으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는 원 오브 댐이었다가 네. 청년 군인들의 원 오브 댐이었다가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아주 그리스랑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타튀르크는 자 국민들이여 우리 동지들이여 일어서라라고 했는데 일어서면 뭐 합니까? 뭐 총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한정적이죠. 한정적이죠. 네. 근데 이때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튀르키예가 예, 소비에트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볼셰비키한테. 그래요. 되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오스만이랑도 러시아는 그렇죠. 계속 싸웠고. 계속 싸웠죠. 근데 이제 이 아타튀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제국은 미워도 소비에트, 이 볼셰비키는 괜찮다. 왜냐면은 러시아 제국이 미웠지.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게 볼셰비키니까. 네네. 그리고 뭐 볼셰비키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민족 자결이라든지 뭐 이런 이념들이 나쁘지 나랑 않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 아타튀르크를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는 길 아닌가 싶어가지고 없는 살림을 털어가지고 뭐 소총도 한 45,000정, 사와요. 기관총도 한 300정, 네. 그 다음에 뭐 대포도 한 100여 정을 그냥 줍니다. 아타튀르크한테. 소비에트가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무장은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타튀르크가 이제 일단 기본적인 무장을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니까 영국, 프랑스하고 우리가 붙을 수는 없어. 이러면 또 우리가 깨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밀어내는 게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야, 너희들 오스만 제국 영토 많이 가져갔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얻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지금의 튀르키예 일부 지역을 이제 가져가는 안이 있었는데 아타튀르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기 정리되면 너희들이 그 돈 벌어가고 싶은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택해줄게. 영토는 건들지 말자. 건들지 마. 그럼 너희들은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우린 그리스만 싸울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스하고만 남겨놓고 옆에 있던 프랑스, 이탈리아를 치워냅니다.
아타튀르크도 나름 전략이 또 있으시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던 와중에 그리스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네. 1920년 이제 10월달에 그 동안에 이제 아버지는 망명을 하고 아들이었던 이제 알렉산더 왕이 이제 베니젤로스랑 뭐 그럭저럭 나라를 잘 다스려 왔는데 갑자기 사망을 해요. 사망 원인이 너무 웃겨요. 뭐예요? 이 동물원에 갔다가 네. 원숭이가 물어요. 음. 물었는데 거기에 뭔가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너무 허망하게 휙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예, 아들이었던 이 알렉산더 왕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사망을 한 상태에서 정해진 선거를 했는데 이번엔 베니젤로스가 선거에서 대패를 합니다. 너 너무 오래 총리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왕당파들이 이 베니젤로스 총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반항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승리 여파를 몰아서 그리스 왕당파가 자, 우리 왕 없잖아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옛날 왕 있잖아. 예, 콘스탄틴 전 국왕을 다시 모셔오는 게 어떨까? 국민투표하자. 그 왕을 다시 모셔온다고요?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국민투표를 했는데 네. 이겼어요. 실제로 예. 그 왕 다시 데려오자는 쪽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영국이나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 자식들 얘는 뭐하냐? 뭐야? 너희들 도대체 지금 20세기인데 지금도 왕놀이 하고 있냐? 이제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 베네젤로스랑 친분 관계 때문에 그리스를 많이 도와주고 있던 이 영국이 일단 첫 번째로 발을 뺍니다. 그 동안에 빌려줬던 돈은 많은데 더 이상 돈 안 빌려줘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야 영국이 저렇게 나가는데 너희들 그리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너희들이랑 지금 튀르키예랑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더 이상 간섭 안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왕당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쫄립니다. 마음이. 우리 형님들이 우리 도와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 튀르키예에서 지금 아타튀르크랑 한판 붙어야 되는데 네네. 형님들이 저런 식으로 나서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왕당파가 이제 확 질러버립니다. 야, 뭐 고민해? 한 번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원정군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 가 있던 원정군 지도부를 다 왕당파로 싹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아타튀르크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네. 아타튀르크 군을 공격을 하면서 지금의 앙카라 인근까지 진군을 합니다. 수도 있는 데까지? 예, 그러니까 훨씬 동쪽으로 쭉 간 거죠. 지금 튀르키예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까지 그리스군이 몰아붙입니다. 이스탄불은 이미 점령한 지 꽤 되고. 이스탄불은 저 북쪽에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여기 놔두고. 네, 아타튀르크가 있는 이 동쪽을 수도로 이제 바로 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아타튀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군이 진군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치죠. 보급선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민병대들이 나타나서 게릴라전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아타튀르크 전기에 보면 그리스군을 최대한 끌어들인 다음에 보급선을 차단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냥 쫓겨난 거지. 쫓긴 거지. 쫓겼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반격을 했다라고 이제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1922년 8월 달에 아타튀르크가 이 그리스군이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총공세를 나섭니다. 반격에 나선 거죠. 그래서 불과 한 달 만에 이 스미드라 지금 이제 이즈미르 지역까지 몰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군이 너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군이 이 1922년 9월 달에 이즈미르를 포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군이 빠져나가요. 철수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튀르키예군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튀르키예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즈미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그리스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네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놈들로 가득 찬 이런 동네죠. 네. 그래서 맛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인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는 종교 그리스 정교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대주교 그리스 정교의 대주교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 사람들한테 던져가지고 그냥 이제 밟혀 죽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그리스 군과 함께 하고 있던 당연히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학살과 방화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가 이 당시에 죽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살을 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항구로 몰려 나와서 배를 타는데 이 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설마 침몰해요? 네, 침몰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수천 명이 익사를 하게 되는데 하필 이때 이 이즈미르 항구 주변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해군들이 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해군들은 자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와 있던 거지 그리스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와 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참상이 당시에 뭐 사진 또는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럽에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날의 어떤 이 참상은 참 끔찍한 이제 그러한 일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종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그리스고 이쪽이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 애게 얼마나 잔잔합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처럼 이제 지내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여기를 자기들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쫓겨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겪게 되는 거지요. 네네네. 자, 이 그리스가 19세기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까지 네. 어떻게 이제 지금의 모습을 그리는데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는지를 일이 있었는지 쭉 한번 봤는데 네. 그리스 터키가 그냥 사이 안 좋은 건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정말 서로 사이좋기는 매우 어렵겠죠. 네, 역사가 예.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가 이 서방 강대국들 등에 업고 네. 와가지고 깐죽거리다가 네.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고 그리스 사람들은 니네가 몇백 년을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또 그 와중에 그렇게 또 멀쩡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학살을 해?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긴 뭐 쉽진 않겠네 진짜. 근데 또 이 두 나라는 요즘에 또 사이가 또 괜찮습니다. 그리스 터키가요? 예. 그래요? 예, 요즘엔 또 좋아졌어요 또. 예. 또 그런 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거죠. 네.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이 사이 안 좋음이 어디서 이제 기인했는지 그런 이야기 오늘 좀 더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스 얘기는 아직도 좀 더 남아 있죠. 네, 이제 1차 세계 대전 끝났으니까 이제 아직 갈 일이 멀었죠. 2차 대전도 있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정말 푸른 바다, 하얀 벽돌의 파란 지붕 가고 싶습니다. 그리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